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각 수석실에 보고를 받고 있고 특히 경제를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방금 전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임무를 대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글쎄요. 그 범위를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현재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는 역시 또 직접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그런 대행이기 때문에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네. 어디까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이런 게 설왕설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네. 이런 정책, 그런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지만 네. 그렇지만 현상 유지적인 권한 이건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건 총리 권한대행도 인사권에 있어서는 네. 차관 2명 정도 인정하는 걸로 인사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장관을 바꾼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네.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 현재 공석 아니겠습니까? 법무장 공석을 채운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고 임종용 내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참 난감한데 네. 일단 보도 나오기로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대로 있고 임종용 그 내정자는 현재 금융위원장이니까 금융위원장의 업무를 좀 성실히 해달라. 네. 이런 쪽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걸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조금 전에 그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고 예. 이제 협의가 된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정책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형식이라든지 참여 대상을 놓고는 좀 의견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야정 협의체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네. 이제 정부에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이런 것도 이제 의사소통 채널로서 가능하긴 했는데 거기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이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네. 그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그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현재 법무장관이 공석인데 법무장관 이런 사람 임명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적극적인 어떤 그 조각권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 어떤 정책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진하려고 할 때 네. 여야와 함께 협의해서 이것이 어떤 여야가 함께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네. 아니면 여당이나 야당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걸 미리 협의한 다음에 추진한다면 어떤 정책에서 유연함 또 소통에 있어서의 유연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예. 여야정 협의체 방금 합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예.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많이 비교됩니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시죠? 강금실 전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금실입니다. 네. 자, 금요일 탄핵안 가결을 보시면서 만감이 교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소회가 어떠셨던가요? 그 2004년 당시에는 제가 법무부 장관실에서 점심시간 다 돼서 텔레비로 국회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다들 설마 무슨 탄핵이냐 이러는데 갑자기 가결되고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고건 총리께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그 과천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달려갔었죠. 네. 참 감회가 깊습니다. 한 12년 만인데요. 네, 네. 그때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고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체로 관저에서 거의 지내셨다고 봐야죠. 그 대외적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강요들이 만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건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그런데 평소 가까운 비서관들이나 수석분들이나 이런 특히 각부 장관들과 만남이 전혀 없으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만남도 없었습니까?
비공식적인 만남도 적절하지가 않죠. 다만 이제 아는 사이라는, 그러니까 공식 직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만나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네. 이제 그래도 뭐 일상적인 정보를 뭐 들으신다거나 뭐 매스컴을 보신다거나 이 정도 아니었을까. 저도 뭐 그때 관저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탄핵 이후에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그럼 장관님도 노 전 대통령과 전혀 뭐 이렇게 그랬죠. 대면은 안 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랬군요. 자, 당시 고건 총리, 그러니까 고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뭐 대체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신 거고요. 이 국정관리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죠. 특히 그때는 4월 총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치중하시지 않았던가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요. 네. 인상 깊은 거는 탄핵소추 가결 즉시 더군다나 예상 밖의 가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바로 국무회에 소집하시고 관료 경험이 워낙 풍부하셔서 굉장히 매뉴얼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이셨어요. 그게 굉장히 그 당시 국정 운영이 안정되는데 고건 네. 총리님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기억을 합니다. 네. 하지만 2004년과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교안 국무총리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원칙적으로 법으로 보면은 대행 권한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대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통상적이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다만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다거나 또는 중요한 고위공직자 임명 등 좀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네. 가급적 안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탄핵을 했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수행해 나가시면 네.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2달 가까이 멈춰선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뭐 사드라든지 국정교과서 같은 부분도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와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야당이나 국민의 반대가 심했던 정책의 실행은 여야정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그걸 그냥 강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민심이 단순히 박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 정권에 대한 탄핵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현상 유지를 하시고 중요한 정책 또는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정책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 결과를 거치시면 사실상의 어떤 적법성을 보장받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때도 물론 그랬지만 2004년도도 지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정부께서 지금 그래도 정치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결정하셔서 총리께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순조롭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기 불황이 심해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많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네. 정치권은 지금 탄핵은 사실상의 국민의 탄핵이기 때문에 12년 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어려운 상황을 잘 함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경제부총리 교체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고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하기로 했어요.
민주당에서 오늘 뭐 그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있었다는 거죠. 국정에서 결정 못했다는 예,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결정을 네. 못한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현재 경제부총리를 유임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그걸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보관처럼 확정된 건지 모르겠어요. 보관처럼 현재 유효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 바꾸게 되면 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걸 빨리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해소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장도 지금 금융위원장이니까요. 위원회를 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지금 차관 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공석인 부처들의 뭐 후임을 따로 임명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걸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공석이니까 네. 그걸 차관이 대행하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떤 공석인 걸 메우는 것은 네. 교체하거나 그런 것과 좀 달리 일단 현상 유지기 권한 행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대신 예를 들어서 현재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 중이고 네. 또 새로운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여당, 야당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네. 그것을 공석을 메우는 네. 그런 인사권 정도는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조롭게 여야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순조롭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다면 그야말로 협의 정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는 협상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방금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사퇴의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럼 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난감하다 싶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물론 여야 대표들도 만나겠지만 주로 협상 창구는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정현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얘기하더라도 네.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상 창구가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그만둬 버리면 네, 그 전부터 사실 사퇴하겠다는 입장은 밝혀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정현 대표가 같이 사퇴하자, 동반 사퇴하자 이렇게 했는데 동반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표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먼저 사퇴해버린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요. 네.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가동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의 SNS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당과 당정 협의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누리당을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결국 당정 협의가 여야정 협의로 확대된 모양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당정청, 당정이 이제 여야정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 추미애 대표의 저런 내용은 네. 아마도 좀 너무 세게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럼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네. 한다면 여당과 당정 협의가 안 된다 얘기한다면 네. 그럼 여야정 협의체라는 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그럼 여당은 빠지고 그럼 야당과 정부가만 협의하느냐. 네. 그렇게 되면 야당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금 떠안게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저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 수사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 좀 여쭤볼게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유일호 부총리를 이제 유임시키는 쪽으로 가고 특히 예. 앞서 강금실 전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경제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입장도 밝히고 네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조간들의 일제히 여권에서 황교안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전부터 그런 황교안 대안설이 있었죠. 권한 대행을 잘하면 네. 그 점에 어떤 뭐 굉장히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 점도 워낙 여권에 지금 주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죠. 황교안 총리가. 그렇군요. 네. 왜 선거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중간에 그만두고 나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만약에 혹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황교안 그 어떤 대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 고건 총리 경우를 보면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워낙 그 당시 고건 총리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고건 총리도 그때 지지율이 팍 올라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을 잘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 한때 지지율 1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대선에서. 그런데 결국 중도에 낙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를 했다는 사람과 정치인으로서 어떤 대선 주자가 된다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 연합 여당에서 지금 곤궁한 처지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행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건 네.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검찰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어제부로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특검이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어제 나온 검찰 수사의 발표 내용,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거 뭐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 다 있었죠. 네. 뭐 구속 기소된 사람이 7명이고 뭐 불구속 기소가 4명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온 얘기 다 나왔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특히 조원동 이제 전 청와대 그 수석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그 이미경 CJ 부회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또 공모했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안종범과 공모해서 뭐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서 또 어떤 뭐 이렇게 강요를 했고 직권남용을 했고 이런 점 때문에 결국 그 어떤 경우든지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고 과연 공범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실을 주도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이제 특검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안 전 수석의 그 메모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녹취인데 결국 두 사람의 평소 메모 습관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특히 증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가지고 네.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게 보도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제 태우거나 없애지 않은 걸 보면 본인들은 별로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과 뭐 어떤 협의를 했다든가 국정 네. 비밀을 누설했다든가 이런 결정적 증거가 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비망록 그 수첩을 이것을 증거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네. 이 수첩은 본인이 현재 있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그렇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 좀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예. 9개의 탄핵 사유가 제시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헌재가 이 사유들을 전부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중에 몇 개 사유가 헌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봤을 때 예. 9개를 전부 다 확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일부에서 그런 이제 희망사항이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헌재에서 밝혔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헌재가 판단해서 이것은 탄핵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한 것은 미리 예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를 해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현재 결정서에다가 네. 이러이러한 부분은 탄핵사유가 안 된다. 이러이러한 사유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탄핵사유가 되면서도 중대한 법위반이기 때문에 네. 파면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현재 헌재가 네. 이것은 심리 안 하겠다. 탄핵사유 안 되기 때문에 네.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랬거든요. 네. 최종적 결정서에 뭐 측근 비리라든지 네. 뭐 취임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은 네.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결정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심리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죠. 9개를 다 심의해서 일단 해야 됩니다.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 예. 이것은 안 되고가 다 드러나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결정서에다 게시해야 되는 거죠. 처음 몇 가지 사안으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7번째, 8번째 사유는 저희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안 네. 되는 겁니다. 특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가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예.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도 좀 알릴 텐데 그럼 헌재는 계속해서 앞으로 뭐 2달, 3달 언제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 그때까지 계속 특검의 수사 내용 중에 입증된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봅니까?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헌재에서 이제 한다면 네. 직권으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헌재에서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네. 그런 그 법률도 없고 그것을 또 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어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의문이 가는 게 네. 혹시 특검에서 전혀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탄핵 절차에서는. 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능한 것처럼 네. 이 소추안 변경도 가능하다는 네. 이론입니다. 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소추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냐? 네.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도
사실의 동일성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네.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추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걸 새롭게 소추안에 추가하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엔 좀 길어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와서요. 어느 정도 기간 예상하십니까? 또 이제 뭐 어쨌든 짧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네. 지금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헌재에서 서둘러 하지 않느냐. 그래 조금 빨리 하려고 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첫 번째 2004년 탄핵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절차도 다 이제 완비돼 있고 네. 그동안 나온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워낙 그 소추 사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대통령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심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투면 그걸 헌재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피고인의 일종의 피고인 위치니까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심리가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네. 점에서 그 좀 60일 충분히 더 넘기고 네. 6개월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